거를 만들어요. 옛날에 영재센터였는데 영재센터를 확장합니다. 전에는 KMO,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 위주였는데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 외고, 국제고 준비하는 학생까지 다 포괄합니다. 주제는요. 얼마 전에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편하고 특목고 준비 전략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하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게 발표해서 제가 설명해 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압축해서 한 페이지에 요약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핵심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현행 입시제도가 유지된다. 수능,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대학교 면접이나 이런 거, 이 네 개가 다 있다. 그리고 수시 정시 비율도 변화가 크게 없다. 그래서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수능도 상대평가, 내신도 상대평가. 내신이 5등급으로 하고 수능 시험 범위가 좀 줄긴 했는데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교과 전형은 내신 숫자만 봤어요. 정시는 수능만 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내신에다가 수능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까지 반영하는 거로 다 두루두루 볼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면접 같은 것도 추가로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시파야, 나는 정시파야, 나는 학종파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의 상대적 비중이 커졌습니다. 수능이 시험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고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신이 워낙 훅 낮아져가지고 변별력이 상대적으로는 수능의 비중이 큽니다. 덕분에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은 명문대, 스카이 같은 걸 갈 때는 불리해졌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 설명회 이전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특목고하고 교육특고는 상위권 중심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해졌기 때문에 유리해졌어요. 문과는 좀 불리해졌어요. 유리해진 면도 있어요. 현재는 이과가 문과 침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서는 방어할 여지가 생긴 장점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수학에서 도입되는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가능성이 많아요. 문과 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으로는 서울대 붙어놓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 많을 수 있다. 수학에서요. 과학은 통합과학이 도입됐는데 이과 애들이 통합과학 1등급 절대평가였을 때 기준입니다만 절대평가에서 통합과학 1등급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0점인데 5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요거를 거의 1등급, 2등급 8, 90%를 이과 애들이 차지해요. 문과 애들은 거의 통합과학 2등급까지도 안 나와요. 상대평가하면은 아마 거의 전멸할 겁니다. 문과 애들, 문과 성향 애들이. 근데 내용이 어려우냐 하면은 통합과학은 중3까지 배웠던 중학과학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할 건 없는데 과학적 사고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 방법이 사회하고 다른데 사회처럼 좀 암기를 많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 문제가 나오면 아마 크게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시험 범위가 줄고 문과 침공이 없어져서 좋아진 듯 하지만 수학과학에 약점이 있어서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최상위권, 상위 4% 안에 드는 학생들은 수능 내신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시험 범위가 줄고 변별력이 약해졌고 내신도 4%까지 1등급이 아니고 10%까지 1등급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수능 내신의 변별력이 최상위권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약해졌어요. 거의 변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많이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물리 2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고급 물리, 물리학 실험 같은 심화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느냐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상위 4% 안에 드는 학생들은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이게 다고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졌다. 특히 한 상위 50% 안에 입학해서 상위 50% 안에 드는 애들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인기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학고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중에 어느 길로 갈까? 요거를 좀 관찰해 보세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라인이냐, 의외 라인이냐 구별할 때 이런 걸 좀 보시면은 될 겁니다. 수학 공식을 유도한다. 공식을 외워서 쓰느냐, 유도하느냐. 뭐 그렇다 하면은 영재고, 과학고나 자사고를 가십시오. 수학, 과학을 특별히 좋아하고 다른 과목, 사회, 역사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한다. 그렇다 하면은 영재고, 과학고. 세모다 하면은 자사고. 수학, 과학을 편애하기는 커녕 반대다. 수학, 과학을 특히 안 좋아한다 하면은 외고, 국제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학과 외에 암기 과목을 싫어한다. 그러면 암기 과목 싫어하는데 수학과까지 싫어하면은 영재고 아닌데 암기 과목 싫어하고 수학과 좋아한다면은 영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사고 애들은 수학과 좋아하는데 암기 과목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좋아하면 자사고인가 생각해 보시고 외국 국제고 학생들 중에는 암기 과목 좋아하는 학생이 많아요. 네, 가끔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학과 과목을 오래 공부하느냐 뭐 그렇다면은 영재고 과학고 생각하시고 아니다면은 자사고나 외고 인문사회 과목에 흥미가 크다 그러면은 요 두 개 크다는 학생은 자사고 외고 아니다 하면은 영재고 과학고 그럴 거예요. IQ가 105, 140 넘는다. 반대로 140이 안 되면은 영재고 가는 걸 조금 고려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40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서울과학고 IQ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25거든요. 평균이 125니까 그 밑에 애들도 있죠. IQ 140을 집어넣은 거는 가서 편합니다. 왜 여보? 불가능한 거 아니다. IQ가 서울대 영도 하나 줘 그러면? 나 같이 볼래? 뭔데? 사사고 일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애가 여기 가고 어떤 애가 여기 가고 수학과학 선행을 재밌어 한다. 선행시켜보면 알아요. 영재고 관련인지 아닌지. 그래서 선행시켜보면 알고요. 1점을 위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다. 음소거? 아, 네네네. 제가 음소거 할게요.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채팅 계속 넣어주십시오.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1점을 위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95점하고 100점하고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는 학생. 일반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99점하고 100점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 1점을 위해서 거의 공부량이 2배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수능이 만약 물수능으로 나올 때 진짜 1점 차이가 크거든요. 내신이 굉장히 치열한 교육특구의 일반고는 1점 이상 싸우면 막 등급이 갈려요. 그럴 때 1점을 위해서 공부량 2배로 더 늘릴 수 있느냐. 영재고 가는 애들 그걸 잘 못해요.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연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좀 안 된다. 그런데 수학과 좋아하고 깊이 파고든다. 이러면은 영재고 자사고일 수 있고요. 이런 애들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가면 되게 고생합니다. 1점을 위해서 많이 못하는 애들은. 찐 문과다. 찐 문과다면 영재고 절대 안 갈 거고 자사고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자사고 문과만 가셔야 됩니다. 자사고 이과가 훨씬 많거든요. 자사고 문과 성향으로 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찐 문과다면은 외고 국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고 유불리 장점 단점도 학교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우주 어쩌다가 잘못해서 날라가 버렸어요.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제가 그걸 복원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는 그거 참고 좀 하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재고 과학고는 입시에서는 다 유리해졌다. 옛날에는 내신 불리하고 수능 불리했는데 다 유리해졌어요. 내신도 숨구멍이 좀 열렸고 수능도 숨구멍이 좀 열렸고 대학에서 면접이나 심화 과목도 많이 볼 건데 거기서도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는 다 유리해졌다. 자사고도 옛날에는 내신에서 불리함이 있었는데 그게 완화됐어요. 상위 4%가 1등급에서 상위 10%가 1등급으로 바뀌면서 조금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도 유리해졌고 자사고도 유리해졌다. 다만 자사고는 중하위권 될 것 같으면 조금 고민해야 되고요. 외고 국제고도 유리해졌습니다. 다음에 일반고는 다른 고교 유형이 다 유리해지니까 살짝 불리해졌어요. 다만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냐면 일반고 상위권을 할 거라면 수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수능 공부를 일찍부터 해야 돼요. 물론 내신 등급을 1을 따야 돼요. 근데 전에 4% 1등급보다는 10% 1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신 1등급 따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 대신 수능이 어렵습니다. 일반고 전교 1등의 한 절반 이상은 수능 2등급을 못 받아요. 상위 11%를.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제 생각에는 초 5, 6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능 공부해요? 이런 거는 다른 기회에 할게요. 그걸 자료 보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길이 우리 학생에게,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영재고 과학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유리해졌어요. 다만 가서 잘하려면 우리 아이가 연구자 성향이 있느냐, 탐구를 좋아하느냐, 탐구하는 능력, 사고력이나 문제력이 강하냐,
탐구력이 강하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가도 입시처럼 잘할 수는 있는데 마음고생 좀 합니다. 연구자 성향 약한데 머리 좋은 학생은 그냥 자사고나 일반고 가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상위 50%까지는 유리합니다. 상위 50% 이하는 바뀐 2028 대입 개편을 따르더라도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을 좀 봐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 지난 설명회에서 했으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 참고하십시오. 교육특구의 일반고는 상위권은 유리해졌습니다. 중하위권은 그냥 똑같아요. 문과 성향 강하면은 외고 국제고로 가십시오. 일반고보다 더 유리합니다. 자사고, 외고, 일반고 상위권은 수능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신 비중이 낮아지니까 상위권 애들은 수능에서 변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또는 극상위권은 선택 과목에서 심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화 과목 부담이 좀 더 있습니다. 공부 방법도 진로 따라 조금 달라져요. 이것도 우리 애가 어느 길을 가면 좋을까 따질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자사고 중에서 특히 민사고가 어렵습니다.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 방법이 평소에도. 자사고, 외고, 자사고 중에 좀 상상고 같은 곳은 이건 상상고 같은 곳이에요. 이런 곳은 강사 주도적인 학습, 학생 주도적인 학습보다 이게 괜찮아요. 뭐 이게 무조건 최고다는 아닌데 이게 잘 먹히고 학생 성향도 이걸 잘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여기는 철저하게 강사가 관리하는 형태고 필기를 칠판에 가르쳐주고 필기하는 형태로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재고 라인은 필기를 꼭 강조하시면 안 돼요. 얘들 성향이 달라요. 본질을 깊이 파는 거에 강하지 디테일을 세세한 나뭇잎까지 다 챙기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입시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의식보다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공부 방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를 보시고 얘가 알아서 깊이 파고들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느냐 누가 끌고 가는 것을 선호하느냐 보시면 성향이 좀 있습니다. 얘들은 빠른 선행을 해야 돼요. 심하면 6년 선행합니다. 6년, 7년까지도 선행해요. KMO를 옛날엔 필수였는데 요새는 선택해요. KMO 그래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가는 애들은 철저하게 개념을 공부하고 선행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조카가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서울대 의대 가니까 선행 몇 년 했냐니까 KMO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말고 대다수가 자사고나 일반고 출신이에요. 영재고 출신은 안 많거든요. 서울대 의대에.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사고 일반고 출신 애들 보니까 저희 조카가 한 2년 선행했거든요. 대부분이 그 정도 선행일 거예요. 많이 선행 안 해요. 대신 깊이 있게 했죠. 철저하게 했죠. 95점 또는 98점 돼도 더 공부해요. 100점 맞을 때까지. 그래서 내신을 친다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영재고 가는 애들은 A만 받으면 돼. 좀 실수하고 해도 실수에 너무 연연 안 해요. 그러면 아이를 양육할 때도 좀 다르고 우리의 특성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끌고 가는 학습, 100점 맞는 학습, 딸딸딸 학습을 좋아하느냐, 깊이 파고드는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느냐 보시면은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올 겁니다. 자, 의대 가고 싶은 학생, 이거는 지금 의대 정원 1000명 더 정원한다 그래서 물음표긴 해요. 1000명 정원할 때 과연 지금처럼 의대에 관심이 높으실 거냐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할게요. 영재고 과학고는 지금 초등학생이 갈 때는 의대에 더 지금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있어요. 계속 두들기고 있거든요. 옛날에 외고가 전성시대일 때 외고를 한 7년, 8년 정도 언론에서 빼디니까 외고의 제한이 많이 가해졌어요. 이과반도 없어지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도 없어지고 많이 제한이 돼서 외고 인기가 좀 떨어졌거든요. 영재고 과학고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있어서 의대 가는 거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저학년들 이야기고요. 조금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 의대가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의대가 지금도 의대 가면 불리합니다. 일반고 자사고가 훨씬 유리하고요. 영재고 갈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 일반고 가면 잘할 수 있어요. 다만 메이저 의대,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울산대 요 정도 메이저 의대는 어떤 학생은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가는 게 불리한 학생이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죠. 걔들은 그냥 영재고 가서 거기서 탑 찍으면은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워낙 극소수죠. 서울과학고나 경기 이런 데서 탑권에 있는 학생이 그걸 통해서 서울대를 간다.
워낙 소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사고는 의대에 매우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고도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르면은 원래는 좀 불리해져요. 의대 가기에. 그런데 아마 1000명 지원하고 하면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학생만 뽑는 거예요. 지역 인재 전형이 확 늘 거기 때문에 의대를 가는데 한 1000명 지원된다 하면은 지금보다 더 유리해진 면이 생길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수도권 애들이 지방에 못 와요.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애가 자사고 준비하는 애랑 고1 과정까지는 배우는 게 거의 같아요. 고1 과정 이후에 진로가 달라져요. 자사고 애들은 쭉 진도를 나가고요. 영재고 과고 애들은 진도를 멈추거나 천천히 나가요. 영재고 애들은 대신 영재고의 수학을 해요. KMO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이후에는 달라지는데 고1 과정 주로 초5에서 초6 요 사이에 하거든요. 초5, 6까지는 공통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늦으면 중1까지는 공통 과정이다. 영재고 가고 준비한 학생이 자사고 가서도 상위권에 있어요. 저희 애들도 KMO 하다가 영재고 준비하다가 자사고 간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가서 상위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자사고 가는 애들까지도 영재고 과학고 라인을 알고는 계셔라. 아이고. 자, 영재고 자사고 입시 로드맵 짤 때 주의할 점이요. 영재고 안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를 가거나 일반고 극상위권 한다고 하면 이과 기준입니다. 문과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거의 비슷하니까 문과는 한 덩어리고요. 이과 기준으로 면 고1 중1 때까지는 초5부터 중1 때까지는 영재고 과정 밟으셔라.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과도한 학습 노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착실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되는 학생이면은 공부를 많이 시키기가 쉬워요. 특히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규칙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시키면 많이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암기를 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근데 수학과학은 암기를 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순종적이고 자기 컨트롤 능력이 강하니까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시켜서 자기 힘에 넘치니까 나쁜 공부 습관을 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부상을 입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지식 한 자, 진도 한 페이지 더 나가고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보다 능력 자체를 길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릴수록 정서와 태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들 막 진도 나간다 이런 것만 자꾸 귀에 들리니까 겉에 보이는 그거를 똑같게 맞추시려고 해요. 누가 성대경제에서 상 땄다더라. 누가 진도 3년 선행한다더라. 누가 무슨 하고 무슨 반에 합격했다더라 하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지표를 우리 아이의 실제 본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겉에 꾸미는 걸 많이 하시는 수가 있어요. 실제 재산이 없는데 그냥 빚내가지고 자동차 비싼 거 사면 그 사람 진짜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서와 태도,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지식을 갖춰 주십시오. 자, 나이별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떻게 로드맵 짜시면 좋은지. 1학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학년 예비 초일입니다. 현재 1학년 아니고요. 예비 초일이에요. 예비. 예비 초일은 사고력 수학 좀 계속 하십시오. 문제 해결력 수학 좀 더 하십시오. 이제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예비 초일 때. 문제 해결력 수학이 뭐냐면 필즈, 1031, 팩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데 사고력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도 사고력의 한 하위 영역이고요. 연산력, 규칙파악력, 탐구력, 공간지각력, 논리력 뭐 여러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오브 댐이 문제해결력이에요. 근데 이걸 뭐 사고력 수학, 영재사고력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전체 기초체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 중에 문제해결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게 필즈 1031 같은 거예요. 요거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 한다고 사고력 수학 안 해도 되느냐? 다릅니다. 원오브 댐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초 체력 운동 하는데 그 중에서 민첩성 운동만 막 했어요. 그런다고 다 길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민첩성도 있고 근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원오브 댐이니까 1031 같은 건 사고력 수학은 계속 하세요. 교과서학은 영재고 생각하는 학생은 예비 초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아직 안 급해요. 특히 영재고 생각하는 애도 극심화, 요 최상입니다. 최상위 수학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3학년 과정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민하세요. 할지 말지. 한 3학년부터는 좀 전문가한테 상의 받고 하세요. 저희가 특목 세트에서 반을 개설합니다. 3월에 일반을
정식 신사를 합니다. 과정은 초 4-1부터 할 예정이에요. 아직 지금 예비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1월 달부터 저희가 3-1 최상비를 할 거예요. 아직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그래요. 이게 당사자분은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먼저 공개하네요. 예비 2학년입니다. 예비 2학년. 예비 2학년은 1학년하고 비슷합니다. 교과 수업도 다 비슷하고요. 저희가 3월에 1반, 2반 두 반을 신설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그 전년도 두 해 동안 현재 2학년, 현재 3학년은 3월에 4-1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학생들 선행 진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생은 진도를 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3월에 4-2로 저희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1을 같이 개설할게요. 그래서 두 반을 1반, 2반 동시 개설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학년별 간담회 다시 할 겁니다. 저희가. 자세한 건 학년별 간담회에서 여쭤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비 3이에요. 예비 3, 사고력, 문제결력 계속 하시고요. 이때부터 저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꼭 영재고, KMO, 과학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상위권 학생, 상위 이거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한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학생까지도 선행학습을 시작하셔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학생 힘에 맞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수박 고등학교 가시는 거는 적극 반대입니다. 독약입니다. 근데 힘이 넘치는데 굳이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말리고 싶어요. 힘이 되면 하셔라. 힘이 되느냐 안 되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희가 3월부터 1반, 2반은 그 전에 이미 개설돼 있어요. 현재 2학년. 예비 3학년은 3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4-1로 시작합니다. 예비 4학년이요. 예비 4학년은 이미 1, 2, 3반이 다 신설돼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4반이 이번 겨울방학 때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문의 받아보고 할게요. 1, 2, 3반은 이미 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중2에서 초5 뭐 이 정도 과정 합니다. 내년 1월 기준이에요. 예비 4는 이미 하고 있다. 4반을 신설하느냐 마느냐는 문의를 주세요.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 특강으로 딱 제진도 하는 반, 4학년 이렇게 하는 반도 신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의하세요. 다음에 5학년, 6학년 예비 5, 예비 6 이미 이 반들은 거의 다 개설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고1 과정부터 중1 과정까지 있으니까 맞는 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쯤 되면 사고력 수학을 저희가 5학년 반 오픈하고 6학년 반도 오픈할 가능성이 있어요. 5학년 반은 확실히 오픈될 거고요. 문제결력 수학은 보통은 103이나 필주로 많이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5, 6학년 점점 올라갈수록 중등 문제결력 또는 KMO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교과 수학은 고1 정도까지 나갑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미 많이 세팅되어 있어서 관심 적으실 것 같고요. 중학생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KMO를 할 거냐 말 거냐. 최상위권은 중1 때 KMO 그냥 한번 쳐보십시오. 초6 때 치는 학생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초6이나 중1 때 한번 쳐보고 그 다음 나서 진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때 축자사자 실전을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KMO 실전 과정은 저희는 아니에요. GTG는 아닌데 다른 KMO 전문 학원 같으면 주 6회 새벽 1시까지 해요. 너무나 헤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쳐보면 돼요. 그 다음에 중2 때 보통 KMO 수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학생이 중2 때 수상하는데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자사고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영재고도 필수는 아니에요. 하는 애가 대다수긴 해요. 영재고 들어가 보면 KMO 하고 애가 다수긴 해요. 근데 KMO 안 하고 온 애들도 꽤 있어요. 전에보다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도 뭐 대다수는 KMO 했는데 그래요. 자사고는 완전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사고, 영재고 양다리 전략도 괜찮아요. 뭐냐면 자사고로 일단 준비를 해요. 영재고 프로그램이 좀 무거우니까. 그리고 영재고 입시처리 영재고 먼저 치고 나중에 자사고 원서를 내니까 둘 다 원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5월 달에, 7월 달에 원서 내보고 영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가고 붙는 애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원래 목표한 자사고로 가고. 그렇습니다. 양다리 전략도 괜찮다. 그래서 영재고 KMO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KMO를 하려고 막 진도를 엄청나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자기 힘에 맞게 하셔도 된다. 점점 좀 힘, 뒷심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무리하시면 뒷심이 안 나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뭐 진도 몇 년 선행했다, 무슨 반에 들어갔다, 성대경시에서 상 땄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빌드업 해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막 해버리면 나중에 꼽히지 못합니다. 뒤에 꼽히는 애, 먼저 꼽히는 애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말 먼저 한다고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걸음만 빨리 했다고 나중에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아닌 경우 많습니다. 그냥 아이의 기초 체력을 잘 보고 발달 단계에 맞게 순리대로 기른다. 아이 결을 잘 관찰해서 아 얘가 영재고 결이다 아니면 자사고 결이다. 요 결만 잘 관찰하시면 돼요. 다음에 진로별 수학 공부 뭐 영재고 가고 생각하시면 초 5, 6에 고등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그 정도입니다. 자사고나 일반고 분당이나 대치동 같은 교육특구에서 이과 최상위를 노린다 하시면은 초6과 중1 때 고등 들어가면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요건 살짝 바쁘죠. 이과 기준으로. K모는 선택이에요. 일반고 이과 상위권을 노린다. 한 2년 선행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할 때 완전 학습해가면서 하십시오. 완전 학습이 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교과서 설명에서.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거 하면서 하십시오. 최대로 늦으면 중2 때 고등 들어가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중2 한 초중반? 2학 끝날 때까지 고등 들어간다는 살짝 바쁠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중2에 고등한다 하면은 늦진 않아요. 상위권이 어느 정도냐면 상위 10%의 기준입니다. 2등급이에요. 문과 최상위 한 1.5년 선행하신다면 돼요. 나머지 비슷합니다. 완전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도 어떤데? 과학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초3까지, 초4 중반까지는 실험과학을 하십시오. 제가 Y지만 추천합니다. Y지만 추천합니다. 다른 거 뭐 한생명부터 뭐 동네에 있는 과학학원도 많은데 저는 Y지만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애들 과학학원 어릴 때 뭐 다니냐고 Y지만 다니는 애들이 제일 정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 5학년 때는 사고력 과학 하십시오. 사고력 과학이 뭐 프리즘도 있고 저희 GTC도 있고 그래요. 사고력 과학이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거 주 목표가요. 내신 과학처럼 딱딱딱 문제 다 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개념이나 원리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는 거기까지요. 요거 하면은 통합과학이 얼추 준비됩니다. 얼추. 통합과학이 얼추 준비되니까 숙제 없이 따로 큰 희생 안 하고 그냥 학원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통합과학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애가 문과 가더라도 이제 과학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게 돼요. 그래서 문과 성향이 되는 더더군다나 이런 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고등 화학을 해요. 초5 때, 중6 때 하시고 화학 올림피아드, 그 다음 물리, 이렇게 물리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생물지학은 가사에도 안 늦어요. 왜냐하면 워낙 암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물리화학은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하면 좋고요. 자, 저희 GTC 특목센터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약장사뿐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희의 정보, 지식, 철학 같은 거를 전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하실 거예요. 자, 왜 특목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그것도 초등에서. 보통은 내신 학원이 많아요. 중학생, 뭐 초등 5학년, 6학년부터는 주로 중등 학원 다니고 중3쯤 되면 고등 학원 다니는데 중고등부 전문 학원은 내신 학원이 많아요. 내신 학원은 애 능력은 더 길러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식을 채워 넣는데 그거를 안 들리게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처음 체력이 사고력이나 문제결 같은 게 5등급일 때는 지식을 막 채우면 등급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이상은 안 올라가요. 갈수록 지식의 양이 느는 거거든요. 갈수록 지식의 양이 느는 건데 이게 지식이 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은 능력이 커지는 건데 보통은 능력이 안 커지니까 지식만 늘어도 문제 안 풀던 애들이 문제집 많이 풀수록 등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능력이 높은 데서 시작하면은 공부 양을 늘리고 지식을 쌓으면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가요. 근데 어느 한계를 못 올라가요. 처음부터 능력이 컸던 애는 공부를 좀 덜 했을 때는 등급이 낮다가 공부하면은 1등급까지 올라가요. 보통 이게 내신학원의 공부 스타일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를 개발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사람 수학 머리는 고정된 거야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아직 아니잖아요. 특히 1, 2, 3, 4 중학년, 중학년 때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처럼 집어넣어야 될 지식의 양이 안 많거든요. 그때는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입니다. 설사 지식도 낮고 능력도 낮아요. 훨씬 밑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가면서 지식도 늘고 능력도 늘면 이게 제일 좋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중고등 내신 학원들은 이런 마인드가 잘 없고 프로그램도 보통은 능력은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양을 채우고 딸딸딸 시켜서 실수 잡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요. 근데 초등, 특히 중학년, 저학년, 주니어 전문 특목 학원이라면 능력도 기르고 지식도 쌓는 그런 학원이라야 좋겠다.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은 머리, 엉덩이, 가슴 이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특히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이 가슴까지 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린 학생은 1, 2, 3, 4, 5학년을 고입학원, 중등부, 특목고 전문 고입학원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는 중학생, 암만 어려도 5학년 정도가 최고 어린 학년일 건데 이 학생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입 전문학원에서 초등 2, 3, 4학년 교과 프로그램을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지역의 대형 학원들이 초등, 중학년, 저학년 교과 프로그램을 하는데 꼭 중학생 시키듯이 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심화 문제집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권수를 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 경쟁을 시켜요. 왜냐하면 큰애들은 상대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이렇게 동기부여하면은 어쨌든 바짝 열심히 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저학년한테도 그걸 막 써요. 저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스테로이드가 급할 때는 필요한 약이죠. 근데 어린애한테도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써도 좋을까?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초등 특목 전문 학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가 특목 전문 초등 특목 센터를 오픈하게 돼요. 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린애들이라면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 교육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뭐냐? 이 네 개가 있어야 된다. 첫째,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없던 능력도 길러지고요. 많이 하면 지식도 잘 쌓입니다. 어릴수록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 좋아하는 것은 힘이 셉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몸에 익혀줘야 돼요. 특히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다르거든요. 사회하고 수학은 공부 방법이 달라요. 부모님들 중에 사회 공부 방법, 수학 공부 방법 다른 걸 모르고 똑같이 시키시는 분도 계세요. 이따가 또 할게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다음에 발달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보고 그 단계에 맞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돼요. 보통은 자극을 제공해서 개발한다. 이 느낌이 없죠. 그냥 있는 그릇에다가 담는다. 지식을 담고 많이 안 까먹게 오답노트 시키고 빨리 풀 수 있게 훈련시키고 실수 잡아주고 이런 게 보통 내신학원 또는 고입학원, 입시학원들이죠. 그게 당장 중요하고 실적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거기는 성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어린애들은 성과를 위한 그릇 자체를 키우는 걸 먼저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요만한 그릇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는다.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어릴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릇 자체를 키우면 좋죠. 그 그릇이 무엇이나 감정이나 공부 방법이나 태도나 이런 거란 거죠. 능력이나.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교육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초등 특목 전문 학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뭐냐? 사람이 일하는 동기, 공부하는 동기, 뭔가를 하는 동기를 크게 나누면 이 6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 동기, 의미 동기, 성장 동기. 다음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속. 이 세 개를 직접 동기 또는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개는 간접 동기 또는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요. 이 6개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각 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조금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즐거움 동기는 운동으로 치면 재밌어서 운동한 거예요. 공부로 치면 호기심, 실험해보는 자율적으로 실험하는 거, 탐구하는 거 이런 게 즐거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의미, 말하자면 운동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닌데 건강해지려고 운동의 결과죠. 결과를 가지기 위한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이 의미를 많이 두는 거 어릴 때는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이게 아이들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커서는 뭐 고등학교쯤 되면 뭐 사회를 이롭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죠. 어떤 분이 내가 이걸 공부 왜 해야 돼? 했는데 대학에서 그분이 자기가 배우는 게 전자공학인데 이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레이더 같은 거를 개발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돼. 그거의 핵심이 이 전자공학이야 하니까 그제서야 열심히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전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비전.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데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좋아요. 그 다음이 성장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의 결과로 건강해지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건강해져서 모델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업무의 직접 결과가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2차적 결과예요. 그래서 업무의 2차적 결과. 여기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겠다. 뭐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는 내가 이거 해서 예를 들면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어, 가난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싶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좋은 높은 계급으로 흑수저 계급에서 금수저로 올라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네, 요까지는 좋은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나쁜 감정. 얘도 움직이기는 해요. 사람을 공부하기는 만드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독약이 있는 감정이에요. 뭐냐면은 하나씩 할게요. 정서적 압박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기쁘게가 아니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좀 비슷한가요? 얘는 성적 조작도 합니다. 성적 조작. 그냥 그 결과만 중요한 거야. 부모가 실망 안 하는데 성적 조작에서 넘어갈 수 있으면 성적 조작을 해요. 경제적 압박감. 주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일하는 거죠. 운동으로 치면 대학 가려고 운동한다.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경제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 다 하면은 나가 놀아도 좋아.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얘는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내 실력을 쌓는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검사 받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거리고 톰앤 제리처럼 공부시키려고 뭔가를 내세웠어요. 보상을 하거나 잔소리라는 처벌을 하는데 애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은 공부 요만큼 하면은 1시간 공부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하면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막 있어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몇 쪽까지 문제 뭐 예를 들면 50문제 풀면은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막 별표하면서 막 넘어가요. 알든 모르든 그냥 낑낑거리면은 자기 고생이니까 검사만 맞으면 자기 게임할 수 있으니까 자기 실력은 관심이 없으니까 별표 치고 막 넘어가요. 이렇게 뺀질뺀질 하면서 요리조리 과실만 까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세계는 사람을 움직이긴 해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하죠. 하루에 많으면은 뭐 6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원까지 치면 한 8시간, 9시간씩 학교나 학원에서 있는데 내 실력을 올린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타선이죠. 자, 사람을 움직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약이 되고 어떤 거는 독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독이냐? 원래는 이걸 저희가 설명해서 길게 하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성과를 올린다 할 때 시키는 대로 잘 하는 능력, 시키는 대로 잘하는 능력, 요거를 전술적 성과라고 합니다. 일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 쪼이고 풀고 이런 거죠. 공부로 치면은 구문학습지 몇 장 풀어라, 몇 점 받아라 이런 거죠. 적응적 성과, 적응적 성과 얘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어요. LG에서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해요. 그럼 누굴 참고할 수도 없고 지시를 내린 사람도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일일이 지시할 수가 없어요. 처음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개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하자.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자. 이게 목표인 거예요. 뭐 대충 5천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자 했어요. 이거를 일일이 너는 뭐 어떻게 개발하고 시킬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알아서 잘 알작 깔딱쌤인가요? 요즘 영어가 있더라고요. 깔딱쌤 맞나요? 제가 요즘 영어 우리 아들 딸 하던데 뭐더라 이게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쌤이 뭐더라 모르겠네.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매라 이런 산업시대 같으면 간접적 동기, 외적 동기도 괜찮아요. 너 일 많이 하면은 보너스 주고, 뭐, 나사 몇 개 못 조이면은 월급 갈 거야. 말 안 듣면 자를 거야. 이런 걸로도 일 시킬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요거를, 북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는 전술적 성과일까요? 적응적 성과일까요?
어릴 때수록 전술적 성과에 가까울 거예요. 받아쓰기 몇 쪽 하고 구모 몇 장 풀고 어디서 어디까지 진도 나가고. 그런데 만약 얘가 고등과정을 공부한다. 부모님이 이제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영적을 준비한다. 이제 그럼 부모님 대부분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얘가 대학생이 됐어. 그때도 부모님 일일이 다 조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하는 그게 필요해요. 검사 받는 공부, 남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적 동기, 직접 동기, 즐거움, 의미, 성장, 요 동기로 공부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즐거움입니다. 어디일수록. 걔들한테 뭐 비전 이런 거창한 거 잘 안 되니까. 자, 수학공부법.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 잘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사회하고 좀 달라요. 이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회도 이해는 해야 되죠. 개념이 많죠. 대동법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개념과 원리의 개수가 사회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반의 반의 반도 안 돼요. 대신 걔가 깊이가 깊습니다. 미분이라는 개념. 아마 어른 대부분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공식을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르쳐주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고 사회나 역사는 좀 일타 강사가 잘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동법이 왜 나왔는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뭔지 이런 게 교과서에 자세히 안 실려 있으니까 일타 강사가 다 설명해 주면서 다른 것과 연관해서 대동법을 딱 정리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데 수학은 좀 달라요. 자기가 탐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발표하고 아니면 설명하고 좀 크면은 증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학은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몇 개 없으니까 저 밑에 있으니까 개념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문제, 특히 응용 문제, 심화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방법이 암기가 아니고 도전이에요. 혼자 막 도전해서 풀어봐야 돼요. 가르쳐주는 거 암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정리 중심. 고3 수능이다. 아니면은 영재고 입시다. 이러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했어요. 걔가 단원 평가를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만 딸딸딸 하면은 되는데 범위가 넓어지면은 여러 예를 들면 중1 때, 고1 때 배운 거랑 고3 때 배운 게 한꺼번에 합쳐져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잘 정리해 놓지 못하면 이 문제가 어디에 뭐를 쓰는지 알 수 없게 나와요. 특히나 수학은 문제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사회 같으면 대동법, 대동법 배웠을 때만 올리면 되는데 좀 달라요. 이게 주소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문제 속에 스며들어서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모듈화입니다. 이거 뭐 처음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구조화도 잘 모르실 거고 통합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건 잘 모르실 텐데 뭐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제 해결력의 바탕에는 보통은 문제 해결력 하면은 실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는 그 밑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나 대표 문제나 응용 문제나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는 문제 해결력 같은 능력, 사고력이 있고 이해력도 있고 독해력도 필요해요. 그보다 더 밑에는 정서적으로 나는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좋아하는 마음,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력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문제 유형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기 쉬우신데 그 밑에 능력이 있고 그 밑에 더 깊은 뿌리 넣는 정서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력 기능은 방법. 어렵지만 좋은 문제를 끝까지 혼자 힘으로 풀고 난 다음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분석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또 올리고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계획대로 실행을 해요. 풀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관계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보통 내신하고는 여기를 강조합니다. 실행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리죠. 시험 치면서 까먹은 거 또 암기시키고 또 암기시키고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3등급,
상위 24%가 끝이에요. 2등급이 상위 11%인데 10%까지 못 올라가요. 그냥 중상위권에서 끝나요. 상위권이 안 돼요. 그런데 개념이나 원리, 대표 유형을 잘 정리하고 완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상위 11%, 상위권이죠. 상위권 11%까지, 2등급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1등급 근처로 가려면, 4%까지 가려면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한다는 건 문해를 이해하고 걔를 분해해서 모듈별로 분해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1등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 4%에서 1% 안에 들고 극상위권이 되려면, 킬러 문제까지 끌려면 요 놈을 길러야 돼요. 이걸 기르는 방법은 반성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혼자 힘으로 어려운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어렵고 좋은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이해한 다음에 비슷한 문제 적용해보고 조금 이제 숫자 바꾸고 한 거를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응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최초로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는데 4% 안에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연습을 한번 해도 2등급이 끝인 거예요. 상위 10%가 4% 1%까지 못 가요. 그래서 혼자 이걸 풀어봐야 돼요. 아,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면 이 단순한 걸 내가 왜 안 떠올랐지? 그런데 그거 떠올리기 쉽잖아요. 한참을 낑낑거리면 그게 떠올라요. 그럼 어떤 분은 우리의 머리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풀죠? 안 가르쳐준다 풀 수 있나요?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문제 혼자 힘으로 푸는 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등 중학년 때는 사고력 수업이나 문제결력 수업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낑낑거리다가 외부에서 온 애들, 우리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된, GTC 다닌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모르면 바로 별표 찍고 쌤 알려주세요. 막 이래요. 아니야, 네가 해봐. 우리가 머리 개발하려고 온대. 네 머리 써야 머리 개발돼. 근육을 봐봐. 네가 좀 무겁다고 안 들면 근육이 커지니? 코치님이 근육 아령을 안 만들어봤자 네 근육이 커지니? 네가 들어야 돼. 힘들지만 네가 들어야 네 근육이 커지는 거야. 머리도 똑같아. 근육 같으니까 네가 낑낑거리면서 머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개발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사고력도 하고 문제 개발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달래거든요. 처음에는 뭐 1분, 2분 하다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도 안 떠오를 것 같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30분, 40분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낑낑거리고 매달려서 풀고 있어요. 한 문제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 오만 식으로 다 해요. 처음에 문제 뜻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 네가 그 이해해봐.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좀 지나면요. 알려줄까? 도와줄까? 힌트 줄까? 하면 싫어요. 이래요. 왜냐하면 낑낑거리다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근데 도움받아서 풀었을 때는 성취감이 별로 없고 허무한 게 있거든요. 허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도와주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하니까 이 문화죠. 분위기, 문화가 그러니까 하게 돼요. 이게 제일 큰 힘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실험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을 해야 돼요. 틀리면 놀리는 애 있어요. 빨리 풀면은 난 1등이야 이러고 자랑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또 남이 먼저 풀면 금방 기죽어요. 늘 경쟁하면서 막 그래서 그래요. 근데 틀려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네 도전한 거야. 에디슨이 전국 발명할 때 100번 실패한 게 아니고 100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해. 실험이라고 해. 네 틀린 걸 잘 관찰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 속에 씨앗이 숨어 있어. 요 문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틀렸는데 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성취감을 증폭시켜주면 좋습니다. 어쩌다 성공하거든요. 이보다 좀 쉬운 것부터 해요. 성공하면은 축하를 해줍니다. 비교를 안 하고요. 비교, 당근 채찍이 사람을 움직이지만 독이 아주 강합니다. 이 독약이에요, 독약. 이거로 움직이는 애는 1등 하려고 열심히 하는 애, 남보다 뒤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애, 혼난게 싫어서 열심히 하는 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애. 걔는 맞고 틀리고 너무 메이드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안 풀리는 걸 못 견뎌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자기가 남을 놀렸던 게 자기가 자기를 놀려요. 아직 못 풀었지, 틀렸네 이러고. 그래서 못 견뎌요. 근데 그냥 성공했을 때 잘났다, 뭐 천재야 이런 이야기 안 듣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못 풀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잘났다고 재능을 칭찬하거나 막 이렇게 안 하고 성공했네. 끈기 있게 하더니 성공했구나. 이렇게 과정이나 노력을 칭찬하고 그냥 축하만 해줘도 이 성취감이 증폭이 돼요. 그러면 그 성취감을 느꼈던 그 맛에 그때 도파민이 막 분비되거든요. 그럼 우리 뇌에서는 아 내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되는구나 결합이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고 더 달려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사가 힌트를 안 줘요. 가르쳐주는 건 당연히 안 하고요. 주입은 당연히 안 하고요. 주입은 안 하고 힌트도 안 줘요. 힌트도 사실은 뭐 그냥
2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의도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가 자기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선택권이 없고 그냥 징검다리만 나는 거예요. 쭉 포장도로냐 띄엄띄엄 징검다리냐 차이고요. 쭉 가르쳐주는 건 포장도로고요. 힌트 주는 건 징검다리예요. 어쨌든 이 길로 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수업해보면 저는 A라는 풀이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애가 B, C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7세간 수업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곡률이 다른 두 개의 호가 있어요. 그 호의 길이를 어떻게 비교할까? 누가 긴지 아닌지. 저는 그거를 원으로 확대해가지고 부채꼴이었거든요. 둘 다 호가. 호를 원으로 확대해가지고 막 비교하는 복잡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근데 걔들 중에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이렇게 막 딱 붙여가지고 요렇게 돌리더니 같아요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자에다 대고 요렇게 굴리고 다른 애도 또 요렇게 굴려서 둘 다 같아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훨씬 창의적이고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 못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힌트를 주면 그걸 막아버려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입이나 힌트는 게임할 때, 너 게임할 때, 요럴 때는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요것만 해야 돼. 요게 최고 좋은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게 최고야. 엄마가 해봤는데, 선생님이 해봤는데, 아빠가 해봤는데, 요게 최고야. 가르쳐주고. 애가 못하면, 야, 그럼 말고 요럴 때 요렇게 하니까, 다다닥 이렇게 하고, 요럴 때는 요거를 불러내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해. 방법을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아마 게임 끊을걸요. 그래서 주입이나 힌트를 안 하고 교사는 발문하고 반상을 해서 도와줍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좋은 수학 공부법 조금 더 할게요. 지나친 선행학습 하지 마세요. 피상적인 지식이 머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릴수록 사고력을 기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공부하자. 교과 과정 넘어서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영재고 기출문제, KMO 문제 이런 것도 해보자. 당장 미적분 안 나오죠. 얘들 미적분 아니고 학교 진로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머리를 쓰는 게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이 사고력이 교과에도 발휘가 돼요. 우리 머리에서 만약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어요. 수능 킬러 문제예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야 될지 안 떠올라요. 그럴 때 평소에 자유롭게 이것저것 막 시도해봤던 그 뇌에 해로가 있어야지 이게 풀려요. 그런 거 없이 지식만 계속 심화 문제 유행학습만 했더니 맨날 가던 길만 가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못 내요. 그래서 나 머리 나빠서 킬러 문제 못 푸네봐 생각하는데 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1, 2년 많이 안 되니까. 한 3수, 4수 해야 킬러 문제 풀리거든요. 근데 어린애잖아요, 우리가. 초1, 초2, 초3, 초4 이런 애들 하는데 얘들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 깊이가 빨리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진로를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돼. 자,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숙제야. 근데 다 못했니? 혼난다. 그러면 한 문제 풀려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봤던 애는 혼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애는 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틀렸네? 그게 가르쳐줘버리고. 근데 낑낑거리고 했는데 8문제 중에 반밖에 못했어. 나머지 4문제 안 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수를 줄이고 대신 그 문제의 질을 올려야 돼요. 양으로 양치기로 하면은 깊이 생각을 못 합니다. 물론 내신할 때는 양치기를 해야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내신 시험 대비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목표가 성과가 목표가 아니고요. 이때는 성과가 아니고 배움이 목표예요. 성장이 목표예요. 이 두 개는 서로 같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부 학원생들이나 시스템이 중고등부 내신학원이나 입시학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시가 걸렸으니까 성과를 최대로 올리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어린애들이라면 이 성과가 첫째 목표 아니다고요. 고3처럼 할 필요 없잖아요. 얘가 얼마나 잘 배우느냐. 그 배울 수 있는 정서나 태도나 능력을 개발했고 그래서 성장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배움에 초점을 맞추면 당장 문제 하나 풀리는 것보다 깊이 생각해보고 뭐 개념을 설명해보고 이런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분수에 나누면 뒤집어서 곱하면 돼. 한 1,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면 되죠. 그래도 풀려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대학교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왜 뒤집어서 곱하면 되지? 쓸데없다 할 수도 있지만 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던 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증명도 하고 개념과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그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성과 내기 위해서 분수에 나눴으면 뒤집어서 곱하면 돼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천천히 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토론과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1학년, 2학년 토론이 좀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토론을 도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유학년 올라갈수록 토론을 많이 합니다. 발표와 토론이죠. 발표해야 토론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도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르쳐주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힘으로 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도 힘이 남아도는데 선행학습 안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수준이 충분히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KMO 같은 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학생이 KMO 같은 거 도전하려면 2차 공식, 근해 공식이라든지 중학교의 교과 지식이 필요해요. 일종의 도구 사용법이거든요. 교과 지식이라는 것. 손수레와 산만 가지고도 멋진 작품 만들 수 있고 그때 성취감이나 능력 개발이 돼요. 하지만 좀 능력이 있는 애 같으면 포크레인과 덤프트랙 중장비 사용법 배워서 그 중장비로 뭐 좀 더 큰 미션을 하면 더 도전이 되잖아요. 그 사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힘껏 선행학습 좀 시키세요. 근데 힘껏이에요. 무리는 하지 마세요. 무리한 거는 안 돼요. 무리한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된다면 저는 꼭 자사고 가더라도 일반고 상위권 가더라도 영재고 라인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저희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사고력, 좀 크면은 KMO 또는 영재고 이런 거 좀 시켜주세요. 성적으로 압박하는 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점수에 연연하고 부모님께 잘 보이는 게 연연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가르쳐 준 걸 따라서 외우고 달달달 연습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인데 특히 모범적인 애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 뇌가 오그라든 애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 부모가 강요한 건 아닌데 워낙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른을 기쁘게 하는데 촉이 발달돼서 원하는 대로 결과 위주로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또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보통은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 기쁘게 하려면 기억력을 이용하는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워버려요. 초등학교 때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응용 문제, 시험 문제도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중학교 가도 외우는 게 좀 버겁긴 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암기가 불가능한 단계가 점점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쪽쪽쪽 떨어져요. 얘들은 사회는 다 외울 수 있는데 수학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지 말고 했던 거를 칭찬 좀 해주세요. 작은 걸 해도 칭찬 좀 해주세요. 이건 뭐 저희 설명회 때 많이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적절한 지적 자극을 줘야 돼요. 이게 도전이죠. 자극을 줘야지 성장이 있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줘야 근육이 성장합니다. 수학은 성장이 필요해요. 그 성장할 때 제일 좋은 도구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는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야 돼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야 돼요. 풀이법이 다양해야 좋아요. 오픈 문제라고 하거든요. 오픈된 문제. 외길풀이 문제. 어떻게 해서 저 아이디를 떠올렸지? 알 수 없는 문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다양한 풀이법이 있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좋은 풀이를 할 수 있고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창의적 문제 결력 또는 사고력 문제들이에요. 교과 심화 문제는 닫힌 문제, 클로즈드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학생이 가진 지식을 이끌어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예요. 해보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옛날에 하던 이게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알 수 있는 문제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한 문제를 풀고 추가 탐구를 확장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삼각형일 때 됐어요. 그럼 삼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오각형일 때는 평면에서 예를 들면 삼각뿔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점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골라서 체계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치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사고력 전반적으로 해놓은 게 사고력 프로그램이고요. 문제결력이만 특화돼서 해놓은 게 문제결력 프로그램이고요. 교과 문제결력 개발하려고 해놓은 게 심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발달 단계에 맞게 쫙 배치한 거예요. 요거는 부모님들이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십시오. 교과 심화는 교과 심화 문제집 형태로 있고요. 창의적 문제결력은 뭐 1031 필즈 수학 같은 형태로 있고요. 사고력은 시중에 잘 없어요. 이거는 전문, GTG 같은 전문 학원을 이용하세요. 아이고, 제가 되게 잘못 눌러서 좀 넘어갔네. 자, 적절한 직접 자극 말씀드렸고,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 자, 수학을 공부하는데 좋은 태도와 습관. 첫 번째, 탐구.
가르치고 따라하기보다는 혼자 도전하고 통과하기가 좋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얘는 잘해야 2등급이 끝이에요. 얘는 1%까지 갑니다. 2등급 상위 10%죠. 10%. 10% 이상을 잘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다음 압축 모듈화, 아까 모듈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냐면은 개념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통 애들이 개념과 원리 하면 앞에 설명이 있는 것만 개념 원리로 생각하시는데, 개념 원리는 그 앞에 이론 설명이 있는 거랑 뒤에 기본 예제, 필수 문제, 대표 문제 이렇게 보는 것까지가 개념 원리예요. 얘를 완전하게 학습을 해야 돼요. 모듈화를 한다는 것은 완전 학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어슴푸레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고요. 한 줄로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레고 블록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응용문제가 있으면 얘는 미분해가지고 극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 개형해서 교점의 개수를 따져주는데, 이런 식으로 모듈 몇 개를 조립하는 형태거든요. 그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요거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최대치수가 하는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은 고정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전체 체계를 만들 때는 반복 심화를 해야 됩니다. 요건 저희가 블로그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칠회도 각서법을 권합니다. 칠회도 각서법, 칠회도 각서법, 뼈대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회 한번 했고 제 블로그도 있고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칠회도 각서법 권장드립니다. 자, 또 수학 공부한 좋은 거는 연결입니다. 아까 모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모듈하고 과거의 기반 지식하고 연결하고요. 모듈과 모듈끼리도 연결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미분을 이용한 최대차수를 배웠어요. 아, 얘는 옛날에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산술 기하 평균을 위한 최대최소, 코시 시바드츠를 이용한 최대최소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산술 기하를 쓰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걔들을 다시 머리에서 체계로 재구성하는 게 어떤 때는 어떤 걸 쓰고 얘의 장점은 얘는 특징이 어떨 때 하는 거고 얘랑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이구나. 그렇게 기반 지식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듈과 이 모듈이 이렇게 결합되기도 하는구나 해요. 이렇게 하면 1%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했어요. 서영고 나온 학생이에요. 재수를 했는데 3등급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재수하는데 고3 때 3등급이었어요. 저하고 수업을 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반수를 했거든요. 7월부터 재수 공부하게 됐어요. 재수 종합반 가르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했어요. 2달인가 3달인가 했어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거는 걔가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그때 반수 시작하기 전에. 뭘 했냐면 저하고 7년치 수능 기출문제, 안 많죠, 문제수가. 한 2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걔를 가지고 했어요. 3등급 상위 24%중 한 애니까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는 다 알아. 걔가 풀이도 알거든요. 근데 걔랑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문제를 모두 다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풀자 한 거예요. 선생님, 이 2점짜리 문제는 다른 풀이가 있어요. 글쎄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근데 2점짜리 문제는 다른 풀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낑낑거리면서 하고 처음에는 주로 제가 다른 풀이를 해줬어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막 한참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니까 3점짜리, 4점짜리는 제법 다른 풀이가 나요. 어떤 거는 서너 가지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학생이 자기가 풀이를 두세 개씩 찾아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풀이는 얘가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분을 이용해서 풀리는 거예요. 다르게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이 새로운 회로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회로가 많이 생기니까 그 회로가 머리가 좋아진 거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1등급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갔어요. 구조화, 개념, 원리, 기본 문제를 차트를 만들면 제일 좋아요. 안 되면 못 찾아도. 그래서 이거는 칠해도 공부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폴더가 몇 개 없으면 바탕화면 쫙 깔아놔도 여러분 필요할 때 다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파일이나 폴더가 한 1000개쯤 돼요. 그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구조화입니다. 특히 단원평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내신에만 특화된 애들은
전보 미치는 수능 같은 것들 굉장히 약하고 모의고사 약하거든요. 걔들이 이 구조화를 안 해서 그래요. 자, 통합 뭐 비슷합니다. 통합은 비교 연결 정리예요. 아까 뭐 말씀 조금 드린 건데 예를 하는 방법은 제가 보면 이런 게 좋아요. 특히 고수가 요걸 해줘야 돼요. 교사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요 통합입니다. 네가 지금 배운 거 있잖아. 요거는 옛날에 배운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고 번쩍하면서 회로가 생겨요. 그거를 혼자 머리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찐 고수가 이걸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교사의 역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마지막 통합은 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1%로 올라가려면 2등급에서 4% 1등급 또는 1등급 안에 극상위권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요거를 가장 중요해요. 문제 이해, 전략 수립, 실행, 반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원을 그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엔진이 반성이라고 했죠. 1등급까지 올라가는 엔진은 반성이에요. 자, 결과를 확인하죠. 검산이라고도 해요. 다른 풀이가 있느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주 좋다고 했죠. 내가 논리 전개했는데 그게 맞냐 한번 검사해요. 내가 푼 풀이나 이 문제의 결과나 푼 방법을 한 줄 풀이로 달아놔요. 요약했다가 다른 문제에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듈화인 거죠. 이게 모듈화. 모듈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결과를 해석해요. 이거는 미분의 극값을 이용한 거구나. 뭐 이렇게 풀이를 일반화해요. 삼각형일 때 말고 다각형일 때도 되겠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봐요. 이런 게 반성입니다. 이거가 시간 낭비 같은데 실력이 늘어요. 제가 전에 EBS 공부의 원고를 보는데 한때 수능이 아주 불수능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수능이냐면 수능 만점이 17명밖에 없을 때예요. 굉장히 적더라. 27명이었나? 수능에서 수학 만점이 몇백 명씩 나오고 시국 때는 몇천 명이 나오는데 27명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30명이 안 됐거든요. 굉장히 적은 해였는데 그 해에 한 반에서 2명이 만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EBS에서 나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 명은 서울대 어디 가고 한 명은 중앙대 어디 갔어요. 다른 과목 성적 때문에 달라진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당신들 어떻게 이 오전 수능 시험에서 둘 다 100점을 맞았냐, 만점을 맞았냐 하니까 마침 걔들 둘이 똑같은 수학 동아리인 거예요.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수학 선생님이 어떤 좋은 문제를 던져줘요. 한두 문제를. 일주일 동안 고민해 와서 그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나는 저렇게 풀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변형해서 더 일반화도 해보고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보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양식으로 많은 푸는 데가 아니죠. 소수의 좋은 문제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 수능 키너 문제, 어려운 수능 문제 풀 때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경험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좋은 학교 같은 수학 잘했던 학생들이 모인 학교를 가보면 다 동일한 경험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는데 가보니까 동일한 경험 이야기해요.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반성은 뭐 이러이러한데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단순히 반복하면 안 된다.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암기하면 개념도 깊이 이해 못해요. 능력도 안 길러져요. 암기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길러지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면 못 풀죠. 자,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 자체를 실험한 거를 중시하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봐. 저희 학원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 학부모님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얘는요, 제가 가르쳐준다 안 하고 꼭 다르게 해요. 한 번은 선생님한테 혼났다니까요. 가르쳐준다 안 한다고. 어떤 거였는데요. 딱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풀이 한 교과서적 풀이죠. 그거보다 이 학생이 그때 생각해낸 풀이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도 정확한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가르쳐준다 안 한다고 혼내더라고요. 어쩌다 뭐 실수하면 그것까지 가르쳐준다 안 해서 틀렸지. 시킨 대로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수업이라면 틀리냐 맞느냐보다 실험하는 거에 도전을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나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틀렸어. 그럼 하고 안 놀려요. 그래? 야 그러면 그럴 때는 요렇게 때문에 요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말고 요 방향으로 가보면 어때? 이렇게 토론을 해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실수는 학습의 기회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쌉으로 삼고 있는 폴리아라는 분, 수학교육 중에 문제결력 수학교육의 원조 태도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저도 쌉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결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퀴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혼자 낑낑거린다, 오래 푼다, 뭐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끊는 게 이런 거. 그런데 요 답이 반성입니다. 반성. 교사는 그래서 해결 과정을 존중하면서 언제 개입할지,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또 학생이 하나를 하고 선생님 그럼 삼각형일 때는 알겠어요. 삼각 뿌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같이 한번 분배해보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사고력 수업이나 문제적 수업할 때 그냥 새길로 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풀었는 문제하고 과거의 기반 지식하고 연결해 주는 거야. 이게 이 피드백 해주는 게 교사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 준 사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영재고, 과학고, KMO, 자사고 수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작은 학원인데 이런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초6 때, 심지어 초5 때 KMO 수상하는 건 분당에서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분당 출신 학생이 수상한 건 있는데 걔들은 다 대치동 나가서 공부한 거고요. 자, 작은 학원에서 저희가 작은 학원에서 저학년 수상자가 10년 넘게 쭉 이어진 이유는 학생 수가 안 많아요. 저희가 제일 많았을 때 한 번 시험 칠 때 8명이 9명 쳐서 10명은 안 돼요. 적게 치면 2명 치고 3명 치거든요. 그런데 늘 수상자가 있느냐.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저희 학부모님이 분따라는데 글을 올리신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관찰하신 거예요. 얘가 밥 먹다가 푸는 거예요. 생각났다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주입식으로 안 하는구나. 근데 그게 성과구나. 얘가 98점 받았어요. 98점. KM 1사에서. 보통 금상이 70점 되면 금상 정도 나옵니다. 70점대. 근데 98점, 저 이 점수는 본 적이 없어요. 98점 받아서 금상했던 애예요. 그 다음 또 서울영재하고 합격했던 다른 학생 어머니 올려주신 거. 서울영재고 곧 입학 후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하고. 초3 때 대형 수학학원, 모모 학원입니다. 순회에 있는. 초3 11월 달에 서현동의 작은 지땡땡 학원으로 옮겨서 했어요. 그래서 중3 때까지 다니셨다는 거예요. 네, 너무 낯뜨거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분이 평범한 아이에게, 평범할까요? 하여튼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 즐거움과 짜릿함, 재능을 발굴, 아마 영재국까지 생각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초3 때 누가 사고력 하냐고, 초3 11월이니까 4학년 올라갈 때니까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왜 사고력 하냐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초4 때 흥미폭발했대요. 자, 지금 잘 보면 즐거움, 짜릿함, 흥미폭발, 재능 발굴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 특목 전문 학원이라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중고등학생처럼 그릇은 고정되어 있고 내용물을 얼마나 꾹꾹 눌러 담느냐 시기가 아니고 그릇 자체를 키우는 시기니까 능력을 개발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고 좋은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고 좋은 태도를 세팅해 주는 게 이 시기니까 이 시기에는 애들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5 때 KMO 수상하고 초6 때 고등 KMO에서 은상 수상하네요. 그것도 2차에서. 2차에서 은상이에요. 고등 KMO 고등학생들하고 초6이 붙어서 은상을 2차에서 땄다고요. 자, 원장님, 뭐, 목표평가도 붙어 있으니까 여기 서형이거든요. 서형이 KMO상도 따고 빠르게 수학적으로 발전한 게 모두 GT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험 대비 때도 수업 시수도 적었고, 남들이 주 6회 새벽 1시까지 할 때 저희는 주 2회, 주 3회 4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 수업 외에는 다른 학원 안 다녔어요. GT지에 다녀본 적 없어요. 보통은 KMO 다니는 애들은 서브 학원 다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채널도 하고 학기도 하고 다 했대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KMO가 무슨 수능 같은 죽고 사는 시험도 아닌데 이거를 주육회식 막 시킬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암기잖아요. 특히 초등학생인데 뭐 중3이면 너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사고용 프로그램 만들었던 게 있어요. 메디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후기를 좀 받아놨어요. 심화는 심화반에서 마무리하면 익숙해지면 됐지. 재학년 하면 더 잘하겠지 하면서 선행의 목숨 걸었대요. 대치동 탑반만큼 돌렸대요, 선행을. 그런데 둘째가, 큰애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둘째가 저희 GTG 메디메스 다녔는데
집에서 선행은 되나 심화는 힘들다. 그래서 진도만 나가면 안 되고 심화반도 그냥 2바퀴 돌고 실력점수 블랙남벨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선생님 풀어주는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풀면 될 거야. 대치동 어떤 학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가 아니야. 남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풀어야죠.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치동까지 큰애를 보내보시고 고등학교 때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학부모님 4사고번이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보여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매드매스 졸업하고 중1 때 됐어요. 중1 때 확인차 동네 큰 학원 데리고 가서 레벨 테스트 봤는데 점수가 잘 났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틀렸다고 하니까 채점한 걸 좀 보여달라고 해서 틀린 부분, 선생님이 채점 잘못한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5채점한 거, 하나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는 거죠. 자기가 풀어서 이런 게 생겨요, 평소에. 또 다른 학생, 이건 학생입니다. 학부모님 아니고. 매드매스 수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해 날 방향을 잡고 푸는 게 아니고 보통은 가르쳐 주고 하거든요. 근데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방향을 찾기부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다고 해요. 재미도 있었죠, 이렇게 하니까. 자, 저희 교육 철학 때도 수업을 해보니까 영재고반, KMO반, 자사고반 다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쭉 짰어요. 그래서 예비 초삼, 24년도 프로그램, 25년, 26년, 27년까지 있는데 한 페이지 안 들어가서 쭉 했어요. 어떻게 나간다. 이거 다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자세한 거는 문의를 하세요. 만약 요번에 KMO 들어가는 애들이다. 예비 5학년, 6학년이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24년, 25년, 26년, 3년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학년, 모든 반이 다 있습니다. 예비 초1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에게 상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GTG 특목센터, 초등 특목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고입 전문 학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초등에게 딱 맞는 특목 전문 학원을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특목 전문 학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입학고사 할 텐데요. 예비 초일부터 받습니다. 1월달 개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12월 달에 치겠습니다. 12월 달 1일부터 16일까지 수험 시간은 2시간, 4시간 되고요. 몇몇 반은 3월에 개강하는 반이 있어요. 3월 개강반은 2월 24일까지 칠게요. 시험 범위는 그 진도에 맞게 교과하고요. 사고력과 문제개혁도 같이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1반에 시험 칠 거면 5-1 진도 나가는 반에 시험 칠 거면 4학년 2학기까지 테스트 봅니다. 그럼 진도가 아직 덜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진도를 좀 땡기시고 저희 쌤하고 상의하세요. 우리 재원쌤은. 정 못 따라줄 것 같으면 겨울방학 2달을 알차게 활용하세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장담하는데 저희랑 같이 가는 애들이 확실히 부모표 하는 애들보다는 따박따박 나가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전문가 아니시다 보니까 시행착오 거치시는 경우인데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물론 부모표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표가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가가 끌어주고 그러니까 따박따박 나가고 제대로 시행착오 안 하고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저학년이라 집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세한 거는 저희 수업하시는 상력쌤이나 문제해결쌤하고 상의하시고요. 비재원생이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1월 달에 대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설명에 일찍 합니다. 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만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어린 왕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할 재주가 없어서 생텍쥐베이직 거를 빌려왔어요. 고3이거나 중3이면 그냥 딸딸딸 좀 해야죠. 근데 어린애잖아요. 초1, 2, 3, 4 어린애 때는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먼저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능력도 개발되고 지식도 쌓입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할게요. 중1까지 응시를 하면 중1이 된다면 중등 마칠 때까지 고입 준비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초등만 하려고 합니다. KMO 기준으로 하면은 중1 5월달 KMO 치고 중1 11월달 KMO 2차까지 하고요. 일부 중2 학생이 같이 중1하고 묻어서 같이 해요. 거기까지는 해요. 자사고반은 중2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1인데 KMO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1의 KMO 준비 내년 5월달
한번 상의하십시오. 저희 중1이 메인인 반이 있어요. 내년 5월에 KMO 치는 반. 그 반에 합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의를 주십시오. 영재고 준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안 늦습니다. 뭐 적당한 진도예요. 지금 중1이 KMO 하면은. 요거는 따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내일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초사인데 중1 선에 혼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학 테스트는 어느 범위를 봐서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할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비 5학년이잖아요. 예비 5학년 반이 많으니까 기존반 많아요. 그 중에 어느 건지 하고 목적 따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담 전화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오늘도 감동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재고 다니고 있는 큰애 보면서 항상 GTC가 답이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재원생이셨나 보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학생 어머니신지 짐작이 좀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도록 예, 축복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초류, 그럼 내년 5월 KMO 대비반은 중간 합류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테스트를 봐야 하나요? 요것도 상의 전화 주십시오. 히스토리 좀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중간 합류 가능할 것 같아요. KMO 준비가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까요? 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KM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힘에 맞게 하시면 되고, 또 KM을 한 해만 영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KM 한 해만 대입에서 최상위권 되느냐?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KM하고도 영접을 떨어지고, 대입에서 좀 성취도가 낮은 애들도 꽤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 저희한테 한번 신청하십시오. 자세히 상담 드릴게요. 네, 없으면 여기서 또 계시군요. 예비 초2 4-2반은 3월 개강일까요? 4-2 3월 개강입니다. 그 전에 진도 맞추실 분은 맞추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비 초2 3월 4-2반 1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4-1반 2반인데 1반, 2반 간담회 한번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 일정 나갈 텐데 간담회 신청하시면 대면 간담회예요. 오프라인 간담회.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블로그 도움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